안녕하십니까. 경기도감사관 백명기입니다. 법 24개 조항, 시행령 30개 조항, 별로 크지도 않는 이 법이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를 매우 불편하게, 힘들게, 때로는 두렵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우리들이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오던 우리들의 행동을 이제는 하지마 하면 혼낼 거야, 변화해야 돼 라고 저희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, 그럼 우리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지마 할 때 그럼 어느 것은 하면 돼,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법이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오죽했으면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권 해석 TF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? 기본적으로 우리나라, 특히 공직사회는 부패가 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은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. 공직자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부패하다 하냐라는 질문과 일반 국민들이 공직자들은 얼마나 부패한가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. 2015년 권익위에서 부패 인식도를 조사한 것인데요.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57.8%가 부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반면 공무원 자신에게 물어보면 3.4%만 부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. 공직자들은 스스로가 금품을 받지 않고 향응을 받지 않으면 내가 뭐 그렇게 부패하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인식을 전통적 부패에 대한 인식이라고 합니다. 반면 일반 국민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청을 한 민원을 잘 처리해 주는지, 친절하게 해주는지,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부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. 즉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다보는 그 시각은 어떨까요? 2015년 세계 투명성 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3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청렴한 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만 보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청렴한 편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OECD 34개국 기준으로 보면은 2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하위에 처져 있는 것입니다. 즉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부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. 자,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패할까요? 권익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부패의 주 원인은 뿌리 깊은 청탁 관행과 고질적인 접대 문화에 있다고 봅니다. 즉 우리나라는 뭐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냥 해서는 통과되지 않는다. 뭔가 부탁을 해야 되고, 부탁을 할 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또 접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접대를 하고 청탁을 하고, 이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청탁과 접대 문화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직의 업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.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,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은 바로 이 두 가지,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를 금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고 골자입니다. 즉 이것을 해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제1조 목적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또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까? 형법도 있고
공무원 행동강령도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벌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? 첫 번째 이유는 벤츠 여검사 사건,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와 같이 금품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,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청탁을 하더라도 금품과 연결되지 않고 대가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를 않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공직자는 당연하지만 일반 공공성이 띈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들, 또 법에서 공무원 의제하는 경우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는 그 한계성이 있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즉 기존의 우리 법령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은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? 이건 기관과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. 기관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하는 그 공공기관은 다 포함이 됩니다. 뭐 국회, 법원, 뭐 국가인권위원회, 지방자치단체, 중앙부처 다 해당이 되죠. 그 다음에 뭐 도로공사, 석유공사 이런 것처럼 공공기관도 당연히 다 포함이 됩니다. 이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사하고 학교법인이 추가되었습니다. 이렇게 기관을 다 하면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약 4만 개가 넘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적용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들은 모두 다 포함을 하는데요. 이것을 법적 용어로 공직자 등이라고 합니다. 이 공직자 등과 그 다음에 그 배우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특이하게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민간인이지만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 같은 이런 분들을 말씀하는 거죠. 이런 공무수행사인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데 유념할 것은 이분들은 이 공무와 관련되는 일을 할 때에 해당될 때만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이거와 관계없이 본업에 돌아가서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민간위원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청탁을 하는 사람, 그 다음에 금품 등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, 이런 모든 민간인도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.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바로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청탁 관행과 고질적인 접대 문화를 바로잡아서 공공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잃어가는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. 이렇게 신뢰를 얻게 되면은 바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요.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청탁금지법이 잘 시행되고 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